나는 언제부턴가 소를 좋아했다. 아마 썩 어려서부터인가 짐작된다. 봄만 되면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것은 내가 6살인가 되어 어머니와 같이 뒷산 솔밭에 올라 누렇게 황금빛 나는 솔가래기를 긁었던 것이다. 때인 즉 봄이었던가 싶다. 온 산에 송림이 울창하였고 흐뭇한 냄새를 피우는 솔가래기가 발이 빠질 지경쯤 푹 쌓여 있었다. 솔은 전년 겨울 난 잎을 이 봄에 죄다 떨구기 때문이다. 당시 아버지를 여인 우리 모녀는 어느 산골에 사는 고모를 찾아갔고 고모네 집 옆방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우리는 곤궁이 지냄으로 해서 하루에 2끼니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였던가 싶다. 봄철을 만난 성림은 그 잎이 푸름을 지나서 거먹게 성이 올랐고 눈가루 같은 꽃을 뿌려 숨이 막힐 지경 향기가 요란스러웠다. 그리고 솔가지 속에 숨어 빠끔히 내다보는 하늘은 도라지 꽃인 양 그 빛이 짙었으며 어디서인가 푸르릉거리는 이름 모를 새들은 별빛 같은 몽롱한 노래를 흘려서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곤 했다. 거기서 우리 모녀는 부스럭부스럭 솔가리기를 긁어 모았다. 나는 조그마한 몸을 토끼처럼 날려서 솔방울을 주워 내가 가지고 빨갛고 파란 띠를 두른 조그만 바구니에 채우고 노란 꽃잎을 따가지고 곧잘 놀다가도 배만 고프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못 견디게 졸라대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딱하여 나를 어르고 달래다 못해서 나의 뺨을 찰싹 때리면 나는 죽은 듯이 울었고 어머니는 한 수 없이 나를 업으시고 소나무에 기대어서 한참씩이나 우두커니 섰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어떤 날은 하도 졸으니까 물오른 솔가지를 뚝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하얀 가락 같은 대를 나의 입에 물려주었다. 거기에는 달콤한 진액이 발려 있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송림이 가득 차 있는 앞뒷산에 늘 오르게 되니까 그리 솔의 진가를 알지 못하겠더니 일단 고향을 등지게 되고 멀리 간도 땅을 밟게 되니 솔이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된다. 고향 하면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두렵게 굴곡이 진 고산준령이요. 그 위를 구름처럼 감돌아 있는 솔밭이요. 또한 무지개처럼 그 사이를 달리는 폭포수다. 솔은 본래부터 그 근성이 결백하여서 시커먼 진흙 땅을 피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간도에서는 한 그루의 솔을 대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한다. 언제 보아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준령에 까맣게 무리를 지었고 하늘의 연기를 혼자 맛보고 있으며 또한 눈빛같이 흰 사장을 끼고 예쁘게 몸매를 가지지 않았나? 경원선 방면으로 여행해 보신 이는 누구나 다 보셨을 것이지만 동해안의 그 송전이란 극히 드문 절경 중 하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망망한 푸른 바다는 하늘을 따라 멀리 달려나갔고 한두 척의 여선이 수평선 위에 비스듬히 걸려서 슬픈 노래를 자욱에 뿌리고 있다. 갈매기 날개를 펴서 천천히 날의 끝에 노래 가사가 하나둘 그려지고 있었다. 철썩철썩 들리는 파도소리, 그 파도소리에 씻기고 닦인 사장은 옷 같아 백포처럼 희게 들렸고 그곳에 아담하게 서서 있는 솔포기들, 그 자손이 어찌 그리 퍼졌는고 작은 애기 솔, 큰 어른 솔, 흡사히 내가 집에 두고 온 내 애기의 그 다방머리 같았고 차창을 와락 열고 손짓해서 부르고 싶구나. 경원선 방면으로 여행해 보신 이는 누구나 다 아셨을 것이지만 동해안 그 송전이랑 극히 드문 절경 중의 하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솔은 장미처럼 요염한 꽃을 피울 줄도 모르며 화려한 향취를 뿌려오고
많은 문나비들을 부를 줄도 모른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며 그만큼 그는 적적한 편이라 할 것이다. 허나 오랜 풍우에 시달리고 볶인 노숙한 체구는 마치 화가의 신비로운 붓끝에서 빚어진 듯 스스로 머리를 숙여 옷깃을 여밀 만큼 그 색채가 엄숙하여졌고 치명으로 된 잎이 서로 얽히어 난 난잡스러울 듯하건만 그렇지 않고 의좋게 짝을 지어야 한 줄기에 질서 있게 붙어서 맺고 거센 설안에도 이를 옥물고 뜻을 변변치 않는 그 기계가 좋고 많은 듯 많은 듯 그러나 다시 한번 맡으면 확실히 무거운 저력을 가지고 내 코끝을 압박하는 그 향취가 소래 품격을 여실히 드러내어 줬다. 지금은 본 순풍이 파뿌리 냄새를 가득히 싣고 이 거리를 범람한다. 나는 신병으로 인하여 며칠 전에 상경하였다. 아침이면 분주히 대학병원으로 달려가서 원내에 우뚝우뚝 서 있는 노송을 바라본다. 비록 몸은 늙어 받침나무를 의지해 섰지만 그 잎의 지조만은 서슬이 푸르다. 암담한 세상에서 너 혼자 홀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다. 문득 내 어머니께서 뚝 꺾어주시던 그 솔가지 달콤한 물이 쪼르르 흐르던 그 가지가 이것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면서 내 입속이 환해진다. 마치 가오리같이 까맣게 오래된 것도 모르고. 나는 물을 보고 있다. 물은 아름답게 흘러간다. 흙 속에서 스며나와 흙 위에 흐르는 물. 그러나 흙물이 아니요. 정한 유리 그릇에 담긴 듯 진공 같은 물. 그런 물이 풀잎을 스치며 조각돌의 잔물결이 일으키며 푸른 하늘 아래에 즐겁게 노래하며 흘러가고 있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니와 생각하면 이에 맑은 덕, 남의 더러움을 씻어는 줄지언정 남의 더럽힐 줄 모르는 어진 덕이에게 있는 것이다. 이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맑힐 수 있고 이를 사귈 때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은 보면 즐겁기도 하다. 이에겐 언제든지 커다란 즐거움이 있다. 여우를 만나 노래할 수 있는 것만이의 즐거움은 아니다. 산과 산으로 가로막되 덤비는 일 없이 고요한 그대로 고이고 고이어 나중날 넘쳐 흘러가는 그 유유무원의 낙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독에 퍼넣으면 독 속에서 땅속 좁은 철관에 몰아넣는 그대로 능인자한다. 물은 성스럽다. 우심히 흐르되 어별이 이에 품에는 살고 눈과 과수원이 이에 이 무심한 이로 인해 윤택하다. 물의 덕을 힘입지 않는 생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물, 기쁜 물, 고마운 물, 지자노자, 는 일즉 상선약수라 하였다. 책 많은 책보다 책으로 쓰고 싶다. 책보다 책이 더 아름답고 더 책답다.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어 만지는 것인가 하면 다 되는 것이 책이다.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책에게 너무 가혹하고 원시적인 평가다. 의복이나 주택은 보온만을 위한 세기는 벌써 아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이미 그렇거든. 하물며 감정의 정신의 사상의 의복이요 주택인 책에 있어서랴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그대는 인공으로 된 모든 문화물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또한 제왕이기 때문이다. 물질 이상인 것이 책이다. 한 표정 고운 소녀와 같이 한 그윽한 눈매를 보이는 젊은 미망인처럼 매력은 가지가지다. 신간 난에서 새로 뽑을 수 있는 잉크 냄새, 새로운 것은 소녀라고 해서 어찌 다 그다지 신선하고 상냥스러우랴. 고서점에서 먼지를 털고 겨드랑 땀내 같은 것을 풍기는 것들은 잠옷 미망인다운 함축 미인
현충미인 것이다. 서점에서 나는 늘 급진파다. 우선 소유하고 본다. 정류장에 나와 포장지를 끌고 전차에 올라 첫 페이지를 읽어보는 맛. 진작길이 멀수록 복되다. 집에 갔다 한번 그들 사이에 던져버린 날은 그제는 잠이 오지 않는 날 밤에야 그의 존재를 깨닫는 심히 박정한 주인이 된다. 가끔 책을 빌리러 오는 친구가 있다. 나는 저기 질투를 느낀다. 흔히는 한두 페이지 밖에는 읽지 못하고 둔 책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속삭여 주려던 아름다운 긴 이야기를 다른 사나이에게 먼저 해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가면 여러 날 뒤에 나는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는 한껏 필요해져서 초라하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 친구는 고맙다는 말만으로 물러가지 않고 그를 평가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경우 그 책에 대해선 전혀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 빌려나간 책은 영원히 노라가 돼버리는 것도 있다. 이러는 나도 남의 책을 가끔 빌려온다. 약속한 기간을 넘긴 것도 몇 건 있다. 그러기에 책은 빌리는 사람도 도적이요. 빌려주는 사람도 도적이란 서적 논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일생에 1000권을 빌려보고 999권을 돌려보내고 죽는다면 그는 최후 등의 성적이다. 그러나 남은 한 권 때문에 도적은 도적이다. 책을 남에게 빌려만 주고 저는 남의 것을 한 권도 빌리지 않기란 1000권에서 999권을 돌려보내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빌리는 자나 빌려주는 자나 책에 있어서는 다 도적됨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책은 역시 빌려야 한다. 진리와 예술을 감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책은 물질 이상이다. 영양이나 귀부인을 초대한들 결코 땀이나 때가 묻은 손을 대어서는 실례다. 책은 세수는 할 줄 모르는 미인이다. 책에만은 나는 봉건적인 여성관이다. 너무 건강해선 무거워 안 된다. 가볍고 얄팍하고 뚜껑도 예전 능아지처럼 부드러워 한 손에 말아지고 누워서도 읽기 좋기를 탐낸다. 그러나 덮어놓으면 떠들거리나 구김살이 잡히지 않고 이내 고요히 제 태로 돌아가는 인종이 있기를 바란다고 할까? 만일 나의 애독하는 서적을 제한하여 2권, 3권 내지 4권, 5권만을 둘라면 나는 그 중에 하나로 옛날 로마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겠다. 혹은 서름으로 혹은 분노로 혹은 욕정으로 마음이 뒤흔들리거나 또는 모든 일이 뜻같이 아니하여 세상이 귀찮고 아름다운 동무의 이야기까지 번거롭게 들릴 때 나는 흔히 이 견인주의자 황제를 생각하고 어떤 때는 직접 조용히 그의 명상록을 펴본다. 그리하면 그것은 대강의 경우에 있어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회복해주고 당면한 고통과 침울을 많이 완화해주고 진모해준다. 이러한 위안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모르거니와 그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내 마음에 달렸다. 행복한 생활이란 많은 물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모든 것을 살이하라. 그리고 물러가 네 자신 가운데 침잠하라. 이러한 현명한 교훈에서만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도리어 그 가운데 읽을 수 있는 외로운 마음,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생활의 필요 조건이 되어 있음, 마음 행복을 단념하고 오로지 마음의 평정만을 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목전의 현실에 눈을 감으로써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현실을 아주 무시하고 망각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오는 편이 많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그 위안은 건전한 성실의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일종의 지적, 오만 또는 냉정한 무관심이 황제의 견인주의 자연한 귀결이요. 동시에 생활 철학으로서의 한 큰 제한이 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반면 견인주의가 황제의 생활에 있어 가장 아름답게 구현되고 견인주의자의 추구하는 마음의 평정이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한 기본적 자체가 된다는 것만은 또 수긍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에 번역해 본 것은 직접 명상록에 번역한 것이 아니요 윌터 페이터가 그의 쾌락주의자 메어리어스의 일장에 있어서 황제의 연설이라 하여 명상록의 임의로 취재한 데다 자기 자신의 상상과 문식을 가하여 써놓은 몇 구절을 번역한 것이다. 페이터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세기말 영국의 유명한 심리비평가로 아름다운 것을 관조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나는 그의 문예 부흥의 찬란한 문체도 좋아하니 이 몇 구절을 간소하고 장중한 문체도 거기 못지 아니하게 좋아한다. 그리고 황제의 생각도 페이터의 붓을 빌려 읽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한층 아름다운 표현을 얻었다. 할 수 있지 아니한가 한다.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하거든 깊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이 어떠한 판관인가 또 그들이 그들 자신에 관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를 보라. 사후에 칭찬받기를 바라거든 후세에 나서 너의 위대한 명성을 전할 사람들도 오늘같이 살기에 곤란을 느끼는 너와 다름없는 것을 생각하라. 진실로 사후의 명성에 연연해하는 자는 그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하나가 얼마 아니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기억 자체도 한동안 사람의 마음의 날개에 오르내리나 결국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가 장차 볼일 없는 사람들의 칭찬에 그렇게도 마음을 두는 것은 무슨 이유인고? 그것은 마치 너보다 앞서 이 세상에 났던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일 아니냐? 참다운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은 저 인구에 회자하는 호머의 시구 하나로도 이 세상의 비애와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나뭇잎과도 흡사한 것, 가을 바람이 땅에 낡은 잎을 뿌리면 봄은 다시 새로운 잎으로 숲을 덮는다. 잎, 조그만 잎, 너의 어린애도 너의 아유자도 너의 원수도 너를 저주하여 지옥에 떨어뜨리려 하는 자나 이 세상에 있어 너를 나쁘게 말하고 비웃는 자나 또는 사후에 큰 이름을 남긴 자나 모두가 다 가지고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 그들은 참으로 호머가 말한 바와 같이 봄철을 타고 난 것으로 얼마 아니하여서는 바람에 불리어 흩어지고 나무에는 다시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통한 것이라고는 다만 그들의 목숨이 짧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치 그들이 영원한 목숨을 가진 것처럼 미워하고 사랑하려 하느냐? 얼마 아니하여서는 네 눈도 감겨지고 네가 죽은 몸을 의탁하였던 자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닌가? 때때로 현존하는 것 또는 인제 막 나타나려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신속히 지나가는 것인지 생각하여 보라. 그들의 실체는 끊임없이 물의 흐름 영속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바닥 모를 때의 심연은 바로 내 곁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혹은 기뻐하고 혹은 괴로워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무한한 물상 가운데서 네가 향수한 부분이 어떻게 작고 무한한 시간 가운데 내게 허용된 시간이 어떻게 짧고 운명 앞에 네 존재가 어떻게 미소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기꺼이 운명의 직녀 클로토의 배틀에 몸을 맡기고 여신이 너를 실 삼아 어떤 배를
짜든 마음을 쓰지 마라. 공사를 막론하고 싸움에 휩쓸려 들어갔을 때에는 때때로 그들의 분노와 격렬한 패기로 오늘까지 알려진 사람들, 저 유명한 경로와 그 동기를 생각하고 고래의 큰 싸움의 성패를 생각하라. 그들은 지금 모두 어떻게 되었으며 그들의 전쟁의 처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야말로 먼지요, 죄요, 이야기요, 시나 아니 어떡하면 그만도 못한 것이다.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중대시하여 혹은 몹시 다투고 혹은 몹시 화를 내던 내 신변의 사람들을 상기하여 보라. 그들은 과연 어디 있는가? 너는 이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는가?